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예.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수원시장을 지금 이제 12년 예. 인데 그 지금 12년을 다시 회고하면서 예. 정말 이런 거는 그 시장이 볼 때도 보람이 있었다. 예. 시민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큰 기쁨이었다 하는 예. 것들을 한 몇 가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제가 2010년 7월 1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벌써 12년이 됐네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260개 정도의 사업이 그 새롭게 그 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도입을 했거나 추진한 사업이라고 이제 12년 전체를 평가해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기초지자체 최초로 했던 사업만 해도 그런 사업 정책이 57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일들과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우선 수원이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에 핫플레이스가 된 게 있어요. 행궁동 행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 예. TV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드라마 아주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도 거기 아주 상설 무대더라고요. 그 동네가 자주 나옵니다. 요즘. 그거는 이제 제가 2011년 이클레이 또 헤비타트라는 국제기구와 함께 수원에서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하기에 도전했던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차 없는 동네를 만들고 거기서 생활해보자 하는 취지였죠. 사실은 그게 이제 골목길, 그 마을 만들기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제 나름대로 꾀해본 거거든요. 2년 동안은 근데 극심한 반대와 저항이 있었죠. 그걸 이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해소시키면서 해나간 건데 그 한 달 동안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았고요. 그 이후에 거기는 이제 서서히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특색 있는 공방, 카페, 음식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각종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뭐 그 대상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변화된 것은 또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시장님께서는 전국 기초단체 협의 회장님도 오래 하셨는데 딴 데서 벤치마킹 한 데는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의 제1호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다 전국화되고 있죠. 기존에 마을을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고층으로 고밀도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를 그냥 살리는 가운데 커뮤니티 회복과 새로운 젊은이의 문화를 그 안에서 이제 배양시켜 나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 있죠. 행궁동이 확 바뀌었다 할 수 있는 거.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조은시정위원회, 시민배, 신법정, 도시정책, 시민기획단, 500인 원탁토론 이런 각종 시민의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행정을 쭉 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갈등을 해소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광교 상수원 상생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독자적인 상수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광교 저수지인데 그 동네 주변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로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워낙 커서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시의회, 시행정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그마치 7개월간 30여 회의 수기를 거치면서 상생 모델을 서로 합의해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상수원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지에 한해서 일부를 해제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되 광주 상수원은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그 합의안을 만들죠.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그야말로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해 연말에 KT 위즈 야구단이 통합 우승을 했잖아요. 신생팀 최단 기간 우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임기 12년 내내 걸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유치하고 맞아요. 또 프로야구단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1부 리그에 진출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7년 만에 우승하고 통합우승 되니까 프로야구 40년 사상 최초라고 그러던데 자치단체장을 불러내서 우승컵도 같이 들어올리게 하고 행가리도 쳐주고 축하 세레머니도 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모든 4대 프로스포츠가 우리 연고도시 다 있죠. 연고 팀으로 우리 시에 그게 스포츠 메카이고 이번에 이제 설에는 설날 장사시름대도 우리 시에서 해요. 뭐 그리고 평창올림픽 만들 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때 제일 크게 기여했던 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젊은이들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걸 해소하려고 제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실업팀을 만들어서 그들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그 밑그림을 이거 계속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데 팀이 하나이다 보니까 경기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중국, 북한, 한국, 동아시아 리그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또 그나마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팀은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네.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인터뷰를 해봐서 보면은 예.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이 인프라 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셨지만 특히 강조하셨던 게 문화, 예. 문화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이 영향을 집중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 우리가 한 번에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법정 문화도시에서 선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또 100억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100억 하고 해서 200억에 이제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큰 도시는 그 사업 선정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직접 프리지덴테이션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해서 같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되게 된 또 배경도 되는데 그 외에도 수원 화성을 그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들이 개발돼서 그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또 수원 야행 또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 화홍문화제 또 서울부터 수원까지의 정조대왕 등행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제 임기 내에 시작돼서 또 큰 그 관광과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 문화라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인문학 도시를 추진한 것들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곳곳에서 하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뭐 하드한 그 커다란 구조물 시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데 보다 방점을 찍어도 도시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이 대표하는 그 회장님의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재작년 말이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가 그게 뭐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진일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특례시가 그래서 올 1월 달에 다 출범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안은 작년 1월 달에 공표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출범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나? 공포가 됐는데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례시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돌아가겠네요.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1년이라는 게 정상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2월 9일 법안이 통과됐고, 그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게 정부로 넘어가서 그 국무회의 의결에 고시로 담기는 시점이 2021년 1월 13일이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시행 일자가 된 게 올해 1월 13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3일 날 그 시행령이 시효를 발효하면서 정식으로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일정입니다. 정상적인 겁니까? 예. 이제 그 사이에 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특례시의 내용을 뭐로 채울 것인가가 시행령에 일단 담기고요. 그리고 그 외 시행령에 담기지 못할 일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담겨야 될 것도 있고 또 지방분권법에 담겨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 개별 입법에 담겨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무슨 사무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그 이양 사무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1차적으로 그 점검하고 허락해 주는 것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같이 이러이러한 사무는 특례시 사무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넘겨주십시오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된 안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에서 또 심의를 하고요. 거기서 심의서 통과되면 그 심의 내용이 정부의 그 이를테면 정부 입법안이나 그 정부의 고시로 또 담기게 되죠. 그런 절차를 다 겪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1년 사이에 그 개선된 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수원시가 인구가 울산시보다 더 큰데 울산시는 광역시라고 해서 대도시로 들어가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중소도시에 들어가요. 그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기본 재산액, 기준 재산액이 그 규모가 달라요. 금액이. 그 금액이 우리가 대도시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그럼 바로 특례시가 됐으니까 해달라 하면 그냥 중앙정부가 알았어 해줘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한참 여름 더울 때 저와 4개 도시 시장, 의장, 뭐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건 바로 내년 1월 13일 갈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담겨야 되지 않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받아내서 그것이 올해 1월부터 이제 사회복지의 기준 재산의 그 기준선이 대도시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민들이 1차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9개 사업 대상으로서만 해도 22,000명의 시민이 더 수혜를 받고 그것이 전체 예산으로 한 73억 정도가 더 시민들이 수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지금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부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조직, 티오 문제, 행정조직. 예. 그건 어떤 변화가 있어요? 행정조직은 우리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신분의 중간에 특례시라고 뒀으니까 특례시 수준은 광역시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에 중간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1차적인 목표였어요. 이를테면 울산시는 본청에 실국이 14개가 있는데 우리는 9개가 있어요. 근데 행정수요는 우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12개는 해달라. 서너 개는 늘려달라. 그러지 한꺼번에 못 늘리더라도 또 그 울산에는 구군이 5개가 있어요. 우리 수원에는 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각 구에 우리가 한 37만의 구가 2개나 있는데 울산 같은 건 한 15만부터 한 30만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구의 국이 구청장 밑에 국장이 한 3 내지 5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4급 구청장 밑에 12개 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수요의 서비스의 질에서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우리도 광역시의 중간 정도인 2-3개라도 좀 우선 달라. 그게 요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면 그걸 돌파했을 텐데 제가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사퇴하게 되니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특례시가 반영되는 때까지는 최고위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결국 이걸 관철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조직 특례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 국 하나 늘리는 거 하고 한 3-4개는 늘려야 되는데 구청에 국장 자리 2-3개는 받아야 되는 거를 4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한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1차적으로는 조직 특례가 거의 실효가 없는 정도로밖에 늘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공무원 조직을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 서비스 질이 나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1차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게 되지만 조직 특례에 대해서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우선 우리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또 그것도 그 부분에선 치열하게 뭐랄까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싸우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이 보람찬 기억에 남는 사업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 지금 12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좀 이렇게 미흡하고 예. 이 마음속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더 분발해야 된다는 사업이 계신다면은 한 3가지만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 경계와 행정 단위가 너무 경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필요하면 그 주변 지자체끼리 서로의 필요에서 서로 통합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린 절차 복잡하죠. 예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 반해서 일본의 수도인 동경 옆에 사이타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타마시가 그 4개 도시가 통합돼서 하나의 도시가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돼서 하나의 도시가 되면 인구 200만에 저로서는 배양을 끼고 있고 인적 자원과 가용 부지와 또 인프라들의 보안 요소 이런 걸 다 결합하면 엄청난 발전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수원, 화성, 호상의 통합이 또 민선 5기 때는 이명박 정부가 그걸 격려하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그걸 시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된 게 이제 청주청원의 청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올렸어야 되는데 주민투표에 붙이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때 혹이었는데 그때 그 주민 서명만 그 20분의 1의 유권자가 그 서명해서 그 행정측에 예산 특별위원회에 올리면 주민투표 붙여서 통과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누가 많이 반대했냐면 그때 이제 경기도나 화성시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결국 주민투표까지 못 갔어요. 그 요건은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도시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산수화라고 하는 수원, 화성, 오산의 그 도시 이름을 딴 그 산수화라고 하는 그 연합체를 결성하고 정조 문화권은 하나의 그 문화권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세 도시 단체장들이 늘 모여서 행사를 하고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오산에서 오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념으로 수원 그 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예술단이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도시교통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트램이 있습니다. 노면 전차, 지상 노면 전차인데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위에 전선줄이 있었다면 지금은 무가선, 전선줄도 없이 다닐 수 있는 무가선 노면 전차인데 그건 한국의 도시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제가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그 법이 안 돼 있던 3법은 우리 지역의 김영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하고 법은 여건을 다 만들어놨는데 국가가 그에 따라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한 8개 도시인가 어디가 경합이 됐고 최종적으로 3도시가 최종 경합을 했는데 우리가 부산을 겪고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범 공모 사업에서 탈락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체코 프라 가면 그 옛길 다 여기에 노면 전차하고 승용차, 버스 다 같이 쓰거든요. 우리 같은 교통 여건에서는 트램만 다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신도시 영역 같은 데는 충분히 그 구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리 시는 그래서 우리 시가 트램을 놓고 성공시킬 수 있으면 한국에 어디도 못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범 사업은 우리 같은 건 아주 적합한 건데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애원했는데도 결국 못해서 한국의 도심지 교통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그 첫걸음을 놓친 겁니다, 한국은.
근데 지금 이제 2050 탄소 중립까지 나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더 소중하게 필요하겠네요. 다가왔겠어요. 아쉽죠. 음. 그 세 번째는 이제 수원 10전투 비행장이라고 하는 공군 비행장이 이전돼서 거기에 이제 미래 먹거리 그 IT 디지털 연구 단지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워낙 부동산 가치가 높은 데라 국가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이전 대상지로 지정된 데서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그 항만 특히 그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민군 통합국제공항이 경기 남부 지역에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올해부터 뭘 하냐면 군공항 소음 피해도 다 배상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국가 예산이 계속 압박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제 임기 내에 마무리를 못한 것이어서 좀 아쉽죠. 시장님이 2010년도 되기 전에는 수원은 그 상당히 민주당은 좀 척박한 환경이었잖아요. 예. 시장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 상당히 지금 국힘 쪽 분들이 많이 당선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수원시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 그렇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예? 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왔다고 보십니까?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예. 수원은 오랫동안 관료화, 보수화, 지역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럼요. 그런 배타적이고 좀. 그 옛날에 수원 상인이라고 하는 예. 또 이해타산이 밝은 뭐 이런 도시의 성격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계속 수도권의 도시가 대부분 그렇지 팽창하고 있잖아요. 들고 그렇지만 수원이 갖고 있는 그 보수적 특성이 나름대로 다른 도시와 다른 또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민선 4기 때까지 친여당 그때 당시 보수 쪽 그 성향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배를 했죠. 근데 이제 2010년에 제가 시장이 될 때만 해도 지금 야당 그쪽이 그 당시 여당이었지만 그쪽 후보가 13이었습니다. 시장 후보가. 우리 쪽은 둘이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 민주당이 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선견 지명으로 그렇지 않다고 일러준 데가 폴리뉴스 아니에요. 1년 전에 벌써 일러줬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제가 되고 나서 그때 50%로 되고 2014년 57%, 58%뭐 이렇게 되고 60% 정도 얻었군요. 그리고 2018년 67% 얻어서 매번 선거를 한 번씩 치를 때마다 제 득표율도 7, 8%씩 높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20대 국회, 21대 국회는 다 당선될 때 민주당이 5석 전체를 국회의원을 석권하죠. 근데 제가 뭐 잘해서 한 것이라고 뭐 하면 너무 이제 그 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역 정서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과감한 개혁의 정책들을 쓰되 그 시의회라든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서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깍듯이 잘 모신다. 왜냐하면 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시장님만 해도 저보다 20년 위였는데 불과 이제 50이 채 안 된 시장이 와서 연부역강한 그런 모습으로 뭐 막 그 하는 것이 어른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조용히 한다. 이런 게 하나의 저의 방침 같은 거였거든요. 개혁을 조용히 한다. 예. 그래서 성과는 다 내지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과보다도 떠들썩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것은 굉장히 큰 정책의 그 홍보에 있어서는 그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하는 건 만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정치를 알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조용한 변화의 모습 속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해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됐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이것은 뭐 정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만할 수도 없고요.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도 시민들이 이해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